반항적인 식민지들의 작은 집단에서 현대 세계를 재편한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미국은 끊임없는 야망과 지속적인 모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인포그래픽스 쇼에서는 250년에 걸친 미국 역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브루클린 하이츠에서 대륙군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 장군은 뉴욕만의 안개 너머로 솟아오르는 영국 군함의 도시대 숲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조상들이 신대륙에 온 지 100년이 넘은 후 영국인의 피와 미국인의 심장을 지니고 값비싼 취향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신사 농장주처럼 살았으며 땅과 담배로 부유했지만 많은 건국의 아버지들처럼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영국 채권자들에게 진 빚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식민지 신사 계급의 명예와 재산은 런던에 묶여 있었고 그곳의 신용체계, 숨막히는 무역 규정, 그리고 영국의 끝없는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가혹한 세금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반란만이 유일한 탈출구였고 실패하면 교수형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영국이 항복하면 사면하겠다고 하자 조지 워싱턴은 잘못 없는 사람은 사면을 원치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 앞에는 영국이 해외에 파견한 것 중 가장 큰 원정군 32,000명 이상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붉은 군복에 영국 정규군, 독일 용병, 세계 최강 해군이 있었습니다. 훈련이 부족한 일만여 명예 식민지 병사들, 에게 전열함 10척, 프리깃 20척, 약 200척의 수송선이 몰려왔고 윌리엄 하우 장군의 함대가 만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떠다니는 죽음의 도시 같았습니다. 워싱턴은 물 위로 들려오는 도시대의 삐걱거림과 북소리를 들었을 것이라고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미국인들이 자유인이 될지 아니면 노예가 될지가 결정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나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격이 시작되자 영국군은 매우 효율적으로 진격했습니다. 해센 병사 총검과 영국군 사격에 미군 진영이 뚫렸고 우리는 측면 돌파와 포위, 수적 열세에 처했습니다. 대륙군이 패배하자 조지 워싱턴은 병사들이 쓰러지거나 포로가 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뉴욕의 왕당파들의 지원을 받은 영국군은 무려 7년 동안이나 그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왕당패에 합류한 노예에 자유를 약속하고 반란이 의심되는 자를 투옥하며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지친 군대와 분열된 민중을 이끌고 황야에서 제국을 전복하려는 불가능해 보이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세트는 왕당파, 1,3은 반란군, 나머지는 중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싸움은 명예와 자유만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이 자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지 아니면 더 나쁘게 할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왕당파들은 혼란과 무역 손실 그리고 폭도들의 지배를 두려워했습니다. 반면 애국자들은 정치적 자치와 함께 경제적 기회를 보았습니다. 중립자들, 즉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속박된 이들은 그저 어느 쪽에도 휘말려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반란은 상상할 수 없었지만 1776년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유를 이해하려면 1500년대 영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영국은 무기에 눌려 흔들렸고 인구는 많고 불평등하며 갈 곳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왕실은 스페인이 신세계에서 보물선들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그 재산을 원했습니다. 1588년 이후 바다가 영국 팽창에 열렸고 첫 시도인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의 로아노크 식민지는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100명 넘는 정착민들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유럽인들은 이미 700만 1000만 아메리카 원주민이 살던 대륙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1607년에 제임스타운이 세워졌습니다. 정착민들은 금을 꿈꿨지만 몇 달 만에 진흙과 질병 그리고 굶주림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절반이 죽었지만 제임스타운은 한 잎사귀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담배 식민지 개척자 존 롤프가 그것을 심었고 큰 행운을 거머쥐었습니다. 유럽의 담배 중독이 식민지를 살렸지만 버지니아의 확장은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수만 명의 가난한 백인이 계약 하인으로 보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프리카인을 강제로 데려왔고 그들은 처음에는 계약 하인, 이후 평생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른 식민지들도 뒤따랐고 모두 피와 땀, 눈물로 세워졌습니다. 때로는 원주민과 교역했지만 코네티컷에서는 갈등도 많았습니다. 식민지 주민들과 인디언 동맹들은 피쿼트족 유세를 불태우고 수백 명을 학살했습니다. 1675년 필립 왕의 전쟁에서 완파노악족은 방역했으나 결국 전멸했습니다. 결국 총이 시작한 일을 질병이 끝냈습니다. 천연두, 홍역, 독감이 원주민 국가들을 빠르게 휩쓸었고 질병이 대륙을 바꾸는 사이 다른 세력도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신앙이 분열되어 유럽의 종교적 통일성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박해받던 신자들이 대서양을 건너갔고 1620년에는 필그림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오늘날의 매사추세츠에 도착했습니다. 1664년 영국은 네덜란드로부터 뉴암스테르담을 점령하고 요크 공작의 이름을 따서 뉴욕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새 식민지를 하나로 묶은 것은 투쟁이었습니다. 많은 식민지 토지 소유자는 지주계급이나 부유한 상인이었고 대부분 자유노동력이 있었습니다.
생존은 여전히 힘들었고 모든 땅은 굶주림, 질병, 폭력 속에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식민지 주민들은 성취의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을 지키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실의 권위 아래 있었지만 오랫동안 자신들의 의회를 운영하고 지역 세금을 통제하며 스스로를 다스려 왔습니다. 그동안 영국은 다른 열강들과의 유럽 전쟁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식민지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회를 정당하다고 여겼지만 영국 의회와 왕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주민들은 자신들도 영국인이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시장이 되었기에 이를 불공평하게 여겼습니다. 영국은 북아메리카와 인도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국가 부채는 연간 수입의 13.5배에 달했습니다. 1760년 조지 3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해외에서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신봉하던 토리당은 식민지들이 영국과 동등하지 않다는 점을 가차없이 분명히 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왔습니다. 조지 3세는 식민지 주민들에게 원주민과의 전투 중단과 에팔레치아 산맥에서 영토 확장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식민지 주민들은 확장을 권리로 여겼습니다. 거절당하는 건 배신처럼 느껴졌고 곧 세금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영국도 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모든 제국은 결국 식민지를 과도하게 착취하게 됩니다. 1764년 의회는 밀수 감소와 세수 증대를 위한 설탕법과 인지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신문, 법정 문서, 졸업장, 트럼프 카드까지 세금 납부 증명을 위해 인지지가 찍힌 종이에 인쇄돼야 했습니다. 그 법 때문에 식민지 주민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영국인인데 왜 정복당한 나라처럼 대우받아야 했을까요? 세금 부과는 그들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대표 없는 과세는 안 된다고 거리에서 외쳤습니다. 1765년 벤자민 프랭클린 등 9 식민지 대표가 뉴욕 인지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국왕과 의회에 제출한 권리와 불만 선언에서 영국 국민은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상인들은 영국에 압박을 가하며 인지세법이 폐지될 때까지 상품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보스턴에서 폭동이 일어나자 자유의 아들들의 남성들이 합류해 다른 식민지로 확산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영국 관리들이 거리에서 타르와 깃털을 뒤집어 쓰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의회가 인지세법을 폐지하자 식민지 주민들은 국왕 만세를 외치고 뉴욕시에 국왕 동상을 세우며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767년 6월 영국은 타운젠드 법으로 납, 유리, 페인트, 차 등 일상용품에 새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밀수업자들을 단속하면서 이 법들도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플랜터 엘리트들이 상인, 노동자, 여성들과 행진하며 이들의 공통 불만이 미국 정치 정체성을 키웠습니다. 3년 후 보스턴에서 영국 군인들이 분노한 군중을 향해 머스킷 총을 발사했고 그 결과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773년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의회는 빚과 팔리지 않은 차로 무너져가던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규제법은 정부가 회사를 통제했고 차법은 회사가 차를 저렴하게 식민지에 직접 판매해 현지 상인을 압박했습니다. 차는 더 저렴했지만 식민지 주민들은 이를 함정으로 보고 차를 받으면 의회의 과세 권리를 인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의 배가 보스턴 항구에 도착하자 세뮤얼 애덤스와 존 핸콕은 자유의 아들들에게 목숨과 재산을 걸고 하역을 막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며칠 대치 끝에 긴장이 폭발했습니다. 1773년 12월 16일 모크족으로 변장한 남자들이 배에 올라타 화물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보스턴 티파티는 공개적 반란으로 군중들이 차를 압수 파괴했고 소식이 식민지에 퍼졌습니다. 영국은 식민지 의회를 해산하고 군대로 강경 진압을 명령했습니다. 대륙회의에서 대표자들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이 갈렸습니다. 많은 이들은 충성파였고 일부는 중립적이었으며 급진파는 독립만 원한다고 했습니다. 1775년 4월 9일 영국군이 렉싱턴과 콩코드에서 민병대와 충돌했습니다. 곧 약 2만 명의 미니트맨이 벙커힐에서 보스턴을 포위했습니다. 영국군은 고지대를 차지했으나 큰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영국군 사상자는 1000명 이상으로 식민지군의 450명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는 피로스의 승리였습니다. 존 애덤스, 세뮤얼 애덤스, 존 행콕 등 매사추세츠 급진파는 의회 지원 요청을 촉구했습니다. 온건파는 반군 지원이 전면전을 유발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보내지 않고 매사추세츠 민병대를 대륙군으로 개편하는 데만 동의했습니다. 버지니아 대표 조지 워싱턴이 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무장 봉기의 필요성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독립이 아닌 공정함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전혀 양보하지 않고 반란과 선동 진압 선언문으로 대응했습니다. 국왕은 식민지 주민들이 뭐라고 하든
이것이 분명히 독립제국을 세우려는 시도라고 선언했습니다. 식민지 주민 약 20%는 계속 왕실에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곧 캐나다나 영국으로 도망치거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인들은 식민지 주민들을 내부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던모 총독은 계약 하인들이 영국에 합류하면 자유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혁명 아래에서 흐르는 진짜 이야기, 미국의 미래를 형성한 이야기는 전쟁의 첫 총성이 울리기 훨씬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1619년에 최초의 아프리카인들 이 계약 노동자로 제임스타운에 도착했고 그들은 백인 동료들과 함께 일하다가 자유를 얻거나 죽을 때까지 일했습니다. 아프리카인 수입 비용이 백인보다 비싸서 그들은 적은 수로 남았습니다. 처음엔 계약을 완수하는 것이 하인들에게도 가능했지만 대부분은 잔인한 대우로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이곳은 지옥 같았고 가족과 헤어져 배에서 죽어가며 구타와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일부가 반항하고 흑인과 백인 노동자들이 함께 도망치자 식민지 엘리트들은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1676년 베이컨의 반란 후 백인과 흑인 노예, 자유민들이 워싱턴 가문 등 부유한 플랜테이션 소유주들에 맞서 연합하자 이들은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반란은 무자비하게 진압되었지만 지배 계층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법을 다시 써서 속박된 사람들을 인종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아프리카계 노예제는 평생 세습제로 변했고 주인은 노예가 처벌로 죽어도 법적 면책을 받아 살인이 사실상 합법이었습니다. 노예법에 명시된 이러한 의도적인 인종 위계 질서의 창조는 인종 간 연대를 파괴하고 분열과 지배를 위한 인종 구분을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의 전환점이 오랜 인종 차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미국 개척은 영웅적이었지만 강제 노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독립전으로 35만에서 50만 명의 백인 계약 노동자들이 아메리카로 보내졌고 그들과 함께 약 40만 명의 아프리카인 노예들도 들어왔습니다. 1760년대 초에는 남부 식민지의 노예 인구가 아마도 50만 명에 달했을 것입니다. 식민지 지도자들은 무장 반란을 두려워해 참전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평생 동안 백인 하인과 흑인 노예 모두를 소유했으며 그 수는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그는 도망친 하인을 찾으려 신문 광고를 냈으며 인종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혁명 시작 당시 영국군이 억압받는 이들에게 자유의 길을 제시한 것은 큰 우려였습니다. 이것은 왕실 충성이 아닌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아프리카계 노예들은 영국군으로 도망쳤고 많은 가난한 백인들은 애국 엘리트 대신 왕당파 민병대에 합류했습니다. 식민지 정부들은 강경히 대응해 노예 반란 시 처형하는 잔혹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국 약속된 자유에서 멀어져 내륙으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1776년 5월 10일 의회는 모든 식민지의 왕권을 박탈하고 혁명 정부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몇 주 후 리처드 헨리 리는 이 연합 식민지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주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존 애덤스, 벤저민 프랭클린, 로저 셔먼, 로버트 리빙스턴으로 구성된 5인 위원회가 선언문을 초안했으며 제퍼슨이 주된 작성자였습니다. 이 선언문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믿는다는 유명한 말로 시작합니다. 제퍼슨의 원래 초안에는 노예제와 노예 무역에 대한 비난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대표들의 요구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무역을 계속하기를 원했고 노예 운송으로 상당한 이익을 본 일부 북부 대표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을 글로 적는 것과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과 싸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영국군은 조지 워싱턴의 군대를 뉴욕에서 몰아내고 뉴저지를 거쳐 후퇴하게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버텼고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의 막대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제국 약화 기회로 여겼고 특히 프랑스의 지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무기, 자금, 병력, 해군력, 자원봉사자들도 도착했습니다. 프리드리 폰 슈토이벤 남작은 프로이센 출신 전직 장교로 벨리포즈에서 워싱턴의 군대를 규율 잡힌 부대로 훈련시켰습니다. 1770년대 후반 영국의 세계 제국은 약점이 되었고 전쟁은 북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중해, 서아프리카, 인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영국은 충성파의 지원을 얻기 위해 전쟁을 남부로 옮겨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네이선 리얼 그린 장군은 기습으로 영국군을 지치게 했습니다. 그린 장군은 코널리스를 버지니아 북쪽으로 몰아냈고 워싱턴과 프랑스 로샹보가 1781년 요크타운에서 그를 포위했습니다. 육지와 바다로 도망칠 길이 없었던 코널리스는 항복했습니다. 전쟁은 기술적으로 끝나지 않았지만 영국은 의지를 잃었습니다. 의회는 비용 증가와 국제 약속에 지쳐 갈등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1783년 파리 조약으로 영국은
미국의 독립을 인정했습니다. 식민지들은 순수한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인내와 외국과의 동맹, 그리고 강대한 영국 제국의 과도한 확장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제 진지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후유증은 참담했습니다. 가족이 흩어지고 영국군 진영에 갔던 흑인과 백인 3만 10만 명이 다시 노예가 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바스코시아, 카리브해, 런던으로 흩어졌고 일부는 미국에서 숨어 생존을 위해 싸웠습니다. 원주민 부족들은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쇼니족, 크리크족, 체로키족, 이로코이 식스 네이션스는 영국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식민지 개척자의 서진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독립으로 문이 완전히 열렸고 신생 미국 공화국과 대륙 사이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농부, 무토지 노동자, 참전 용사들이 땅을 찾아 국경지대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미국은 산, 숲, 평원, 사막 등 끝없는 가능성의 땅이었습니다. 13개 식민지는 그들만의 헌법을 작성했습니다. 목표는 국민에게 권력을 주고 영국 통치의 폭정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헌법은 가장 급진적이었고 여성조의 모든 자유민에게 재산과 무관하게 투표권을 줬습니다. 북부주들은 1780년 점진적 해방을 시작했고 펜실베이니아는 노예제 점진적 폐지법으로 노예 여성의 자녀를 해방시켰습니다. 1783년까지 매사추세츠는 법원 판결로 사실상 노예제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남부에서는 노예제가 더 강화되고 반란도 폭력적으로 진압됐습니다. 일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새로운 주 정부에 청원하며 신앞에서의 평등에는 자신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진전은 더뎠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쓴 토머스 제퍼슨은 100명 넘는 노예를 소유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제임스 메디슨 등 버지니아 지배층 대부분도 그랬습니다. 혁명은 자유를 심었지만 그 뒤엔 숨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이후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13개 주는 독립했지만 하나로 당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첫 자치 시도였습니다. 연합규약은 중앙 권력이 약해 세금 부과, 무역 규제, 군대 모집이 불가능했습니다. 각 주는 자신만의 작은 나라처럼 행동하며 자체적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국경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1786년 셰이스의 반란으로 위기가 왔습니다. 매사추세츠의 빚진 농부들이 세금과 압류에 맞서 일어섰습니다. 연방정부는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조지 워싱턴과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지도자들에게 이 사건은 질서 없는 자유가 새로운 공화국을 파괴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1787 연 대표자들은 필라델피아에 모여 연합규약을 고치려 했지만 대신 완전히 새로운 것, 즉 미국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헌법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3가지 부서를 가진 더 강력한 연방정부를 만들었고 인구와 주의 평등을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 양원제를 도입한 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제 연방정부는 세금 부과, 조약 체결, 군대 모집, 법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노예 제도를 법에 명시하고 노예를 노동이나 봉사에 묶인 자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폭정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권리장전이 제정돼 언론, 종교, 출판의 자유가 보장됐습니다. 이미 지구상 그 어느 곳보다도 진보적인 국가에서 이것이 바로 미래였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이 초안을 작성하고 계몽주의와 철학, 그리고 그 시대의 자유주의적 이념에 깊이 물든 이 권리장전은 시민들에게 자유가 연방정부의 권력에 의해 잠식되지 않을 것임을 안심시켰습니다. 이 젊은 미국은 농업과 대서양 무역, 즉 담배, 쌀, 밀, 모피, 목재, 럼주로 이루어진 경제로 스스로를 유지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주로 수입품 관세로 재정을 마련했습니다. 신생공화국은 국민이 직접이 아니라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단일 행정수반이 필요했습니다. 최초로 선출된 인물은 국가적 영웅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1789년 4월 30일 뉴욕시에서 조지 워싱턴은 평범한 갈색 정장을 입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일부는 그를 각하로 부르자 했으나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님을 택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 재임 중 개척지 빈곤이 결국 폭발했습니다. 국가 서부 변두리의 농부들은 결국 위스키 반란으로 알려진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남은 곡물을 위스키로 만들어 팔던 소규모 생산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가해진 것에 분노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연방정부 권위 강화를 위해 1만 3천여 명의 민병대를 이끌고 서부로 갔습니다.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이 사건은 새 공화국을 통치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는 정치 실험의 등불이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정당을 피하려 했지만 곧바로 파벌이 생겼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의 연방주의자들은 강한 중앙정부와 상업성장, 국립은행, 영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상인, 채권자, 지주들의 정당이었습니다. 이에 반대한 세력은 토머스 제퍼슨과 제임스 메디슨이 이끄는 민주공화당이었습니다. 그들은 농부와 도시노동자를 이상화하며 권력 집중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념적 분열은 수세기 동안 미국 정치 갈등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은 고별연설에서 정당이 권력을 견제함으로써 자유를 지킬 수 있지만 지나치게 당파적으로 변하면 공화국을 집어삼킬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 수년간 유혈과 혼란, 변혁이 이어져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퍼슨의 민주공화당은 이를 군주제에 대한 타격으로 지지했으나 연방주의자들은 두려워 물러섰습니다. 1796년 연방주의자 존 애덤스가 제퍼슨을 근소하게 이기고 두 번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제퍼슨은 2등으로 부통령이 되었고 두 정치적 적수는 함께 통치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참수 사건 후 그들은 이민자 겨냥과 언론 제한을 위한 외국인 선동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인들의 자유에 대한 헌신에도 한계가 있다는 초기 증거였습니다. 1800년 제퍼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양당 모두 재앙을 예상했었습니다. 연방 당원들은 제퍼슨 당선 시 미국이 피로 물든 파리처럼 변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제퍼슨의 동맹들은 애덤스와 연방 당원들이 군주제를 복원하고 자유를 짓밟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중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상대편이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파적 히스테리였고 이런 양상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나폴롱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1803년 제퍼슨은 나폴롱과 거래해 루이지애나 메이브로 미국 영토를 2배로 늘렸습니다. 그 땅은 프랑스가 팔 권한이 없었고 수십 개 원주민 부족이 살았지만 누구도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강제 이주는 한 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고 이 매입이 100년간 이어질 강제 이주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문명화된 5부족인 체로키, 크리크, 촉토, 치카소, 세미놀 부족은 1830년대 앤드루 잭슨의 인디언 이주법으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약 6만 명이 총구 앞에서 서쪽으로 내몰렸고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체로키족은 그 길을 그들이 울었던 길로 불렀고 현재는 민족 청소로 부릅니다. 원주민들은 저항했고 종종 무고한 가족들을 학살하기도 했지만 그 폭력은 다시 그들에게 되돌아왔습니다. 모두가 이 이주법에 동의한 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개척자인 데이비 크로켓 하원 의원은 잭슨 대통령과 결별하고 그 정책을 사악하고 부당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의 투표로 하원 의원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시기에도 노예제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원주민 부족들은 아프리카인 노예를 소유하기도 했고 일부는 다양한 형태의 예속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인 도착 전이었습니다. 1600년대와 1700년대 초 특히 캐롤라이나에서 유럽인들은 많은 원주민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북부주들은 점차 노예제를 폐지하고 있었습니다. 뉴저지는 마지막으로 점진적 해방을 도입했으며 이는 수십 년간 강제노동이 계속됐음을 의미합니다. 노예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20대 중반까지 계약 하인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1700년대 후반 뉴욕시 백인 가정 5집 중 1집이 노예를 소유했습니다. 1783, 1800년 80명 미만의 노예 소유주만 자발적으로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1830년에도 북부에는 3,500명의 노예가 있었는데 이는 오늘날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았습니다. 1812년 제임스 매디슨이 백악관에 있을 때 미국은 의회의 전쟁 강경파들의 부추김을 받아 영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캐나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들은 영토를 점령하고 원주민 부족들 사이에서 영국의 영향력을 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일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1814년 영국군이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럼비아를 점령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관저를 불태웠습니다. 퍼스트 레이디 돌리 매디슨은 대피 전 워싱턴 초상화를 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연방주의자들은 그들이 매디슨 씨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뉴잉글랜드의 불만이 커지자 일부 주들은 분리 독립을 공개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유럽에서 나폴레옹과 싸우느라 곧 평화를 원했습니다. 1814년 겐트 조약으로 전쟁 이전의 국경이 원래대로 복원되었습니다. 분쟁은 조용히 끝날 수 있었지만 조약 체결 2주 후 에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앤드루 잭슨 장군은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영국군의 대규모 공격을 격파하며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고 이로 인해 그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은 여전히 영국에 비해 작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번영이 확산되며 더 많은 농부들이 이익을 내고 북부의 공장과 방직 공장이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중산층 등장으로 계약 노동은 줄었지만 산업 성장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북부에 번창하는 방직 공장들은 남부의 목화에 의존했으며 그 목화는 광대한 플랜테이션에서 노예들이 수확했습니다. 철도, 운하, 도시 확산으로 불평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시장혁명은 발명과 야망으로 강력한 신생 국가를 만들었지만 그 성공은 여전히 착취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고 그들의 삶은 비참했으며 그들의 몸은 소모품처럼 여겨졌습니다. 한편 가난한 백인들은 아동노동, 방적 공장일, 그리고 위험한 공장 일자리로 내몰렸습니다. 산업화된 미국은 빠르게 팽창하며 호황, 불황, 혼란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산업이 급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노력의 결실을 누리는 동안에도 노예제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아킬레스건이자 도덕적 상처였지만 여전히 경제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부 플랜테이션에서 대량의 면화가 생산돼 북부 항구로 수출되어 영국과 미국 방직 공장에 판매됐습니다. 노예제는 남부만의 제도가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큰 모순이 더는 숨길 수 없게 됐습니다. 대서양 건너편에서요, 영국 제국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1807년 노예 무역을 금지했고 1833년 제국 전체에서 노예제를 폐지했습니다. 영국 해군은 오랫동안 많은 돈을 들여 불법 노예선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노예제를 유지하며 의심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 노예였던 프레더릭 더글라스는 노예제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목소리 중 한 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노예제가 실제로 어떤 느낌이었는지, 즉 공포, 전율, 굴욕, 그리고 고통이었다고 나라에 말했습니다. 어린 도망 노예였던 그는 가난한 백인 아이들이 신문 조각을 나눠줘 읽는 법을 배웠고 그 교육은 미국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의 글은 충격을 줬지만 모든 노예제 폐지론자가 평화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존 브라운 등 일부는 폭력에 의존했습니다. 1859년 존 브라운의 하퍼스 페리 습격은 노예 반란을 노렸으나 실패했습니다. 브라운은 처형됐지만 반노예제 순교자가 됐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폭력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찰스 섬노 상원의원은 남부의 노예 소유를 비난한 뒤 상원에서 거의 죽을 뻔하게 구타당했습니다. 그 역시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분열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남부 플랜테이션 소유주와 북부 동맹의 민주당은 서부 노예제 확장을 지지했습니다. 새 공화당은 노예제 폐지론자와 개혁가, 남부 권력 반대자를 모았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1860년 대선 출마 당시 노예제를 비도덕적으로 보면서도 급격한 변화의 위험성을 이해했습니다. 나라가 돌이킬 수 없게 분열되었습니다. 링컨 당선 후 남부 지도자들은 정치적 권력의 종말로 여겼습니다. 남부주들은 차례로 연방을 탈퇴해 아메리카 연합국을 만들었습니다. 남부연합은 군대를 조직했지만 노예를 20명 이상 소유하거나 교사, 정치인, 목사, 서기, 필수 직종 종사자 등 부유하거나 인맥이 있는 남성들은 징집에서 면제했습니다. 가난한 남부 백인들은 탈출 방법이 거의 없어 대거 징집됐고 때로는 돈 있는 사람 대신 유급 대리병으로 복무했습니다. 남부 가정의 20-25%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노예가 전혀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전쟁을 부자들의 전쟁, 가난한 사람들의 싸움이라 불렀습니다. 노예였던 사람들은 입대하지는 않았으나 남부연합의 전쟁 지원을 강요받아 요새 건설, 보급품 운반, 농작물 관리 등을 했습니다. 수천 명은 탈출해 북군에 합류하거나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선조는 남부인들에게 싸우도록 동기를 부여했고 북부인들에게는 명령을 내렸으며 산업화로 인해 빈민가가 형성되어 가난한 백인들이 끔찍한 환경에서 살게 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리시스 S. 그랜트와 윌리엄 테쿰스의 셔먼 북군 장군들에게 이 전쟁은 단순히 노예를 해방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남부 백인들도 동참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부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약 5분의 3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평등은 심각했습니다. 그랜트는 흑인을 해방시키고 수백만 가난한 백인도 자유롭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었고 1861, 1865년까지 이어진 참극이었습니다. 연방군은 결국 남부연합의 마지막 저항을 무너뜨렸고 1865년 4월 9일 남부군은 버지니아 애퍼매턱스 법원에서 항복했습니다. 워싱턴의 축제에서 군중들은 폭죽 아래 술 마시고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닷새 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포드 극장에서 아내와 함께 아워 아메리칸 커즌을 관람했습니다. 존 윌크스 부스가 링컨 대통령의 뒤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윌크스 부스는 링컨의 머리 뒤쪽에 한 발의 총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무대로 뛰어내리며 식 셈퍼 티라니스, 폭군에게는 항상 이렇게 라고 외쳤습니다. 부스는 남부연합을 열렬히 지지하며 링컨을 남부 자유를 파괴하고 흑인에게 권력을 준 폭군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인신보호영장도 정지시켰고 부스는 전시 조치가 독재의 증거라 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그 살인은 모든 것을 바로잡을 애국적인 구원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총알은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부스는 자신의 행동이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행동에 동의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링컨은 남북 통합을 위해 관대한 재건을 계획했지만 그의 죽음으로 평화로운 치유의 희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부스가 총을 쏘던 순간 공모자 루이스 파월은 국무장관 윌리엄 H. 수워드의 집에 침입해 여러 차례 칼로 찔렀습니다. 수워드는 살아남았습니다. 파월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다른 공모자들과 함께 고문을 당하고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부스는 추적당해 총격전 끝에 사살당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처음부터 링컨 암살 배후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했고
이런 습관은 오래 지속됐습니다. 미국은 충격에 휩싸였고 피로 얼룩졌으며 극도로 분열되어 더 큰 폭력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기 속에서도 미국은 여전히 불안한 에너지와 진보, 산업의 나라로 현대 시대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재건이 시작되자 남부 엘리트들은 인종 적대감을 부추기며 분노가 커졌습니다. 이런 뒤틀린 논리 속에서 해방된 흑인들은 종종 구제 가능한 존재로 묘사된 반면 가난한 백인들은 위험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폭력과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럽의 오래된 계층 사회들보다 더 많은 사회적 이동성을 허용했고 곧 호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링컨의 홈스테드 법은 서부 정착민에게 땅을 무료로 줬습니다. 공장들이 미국 성장을 준비하는 사이 수십만 명이 홈스테드 법으로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민자들은 몰려왔고 원주민들은 보호구역으로 내몰렸으며 들소는 도살되고 공동체는 붕괴됐습니다. 철도와 목장 확장으로 수백만 에이커의 원주민 땅이 강탈당했습니다. 앤드루 존슨 부통령은 테네시 출신 남부인이지만 연방에 충성하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지주 엘리트를 싫어했지만 해방된 흑인 미국인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는 것에는 반대했습니다. 그의 관대한 대통령 재건 정책 아래 남부연합의 전 지도자들은 사면을 받고 빠르게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남부주 의회들은 흑인들의 삶을 통제하고 해방된 이들을 사실상 노예와 다름없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 흑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들은 흑인 미국인의 거주지와 일자리를 제한하고 통행금지 불황자법을 도입했으며 당국이 실업 흑인을 체포해 노동력을 빌려줄 수 있게 했습니다. 가난한 백인들은 일자리 경쟁에 분노했지만 흑인 미국인들은 짐 크로우 체제라는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분리 정책, 참정권 박탈, 그리고 폭력적인 공포를 통해 남부주들은 1965년까지 이어진 극단적인 계급제도를 구축했습니다. 린치는 공포의 수단이 됐습니다. 흑인은 허락 없이 마을에 있다는 이유로 구타, 투옥, 살해당할 수 있었고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위협받았습니다. 자유는 서류상으론 얻었지만 현실은 아직 멉니다. 그래도 급진적 공화당이 이끄는 의회는 존슨 대통령이 남부연합에 대해 관대하다고 본 것에 반발했습니다. 의회는 그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1866년 민권법을 통과시켰으며 미국 출생자 모두에게 시민권과 평등 보호를 부여하는 14차 수정헌법을 승인했습니다. 존슨은 법 집행을 거부해 1868년 미국 최초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존슨은 노예제가 폐지된 나라를 맡았지만 그의 행동은 수백만 명의 해방된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늦췄습니다. 백인 우월주의가 남부 전역에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한편 남부 엘리트들은 백인들에게 그들의 피부색만으로도 우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백인들에게 신분 환상을 줬지만 여전히 가난하게 남겼습니다. 이로 인해 두 인종이 임금 인상을 위해 단결하지 못했습니다. 프레더릭 더글라스는 이들이 분열시켜 정복했다고 했습니다. 수십만 해방 흑인 미국인이 공장, 조선소, 채석장, 철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1870년 흑인 인구는 약 400만 명으로 전체의 10분의 1이 넘었습니다. 가난하게 자란 제임스 가필드는 1881년 대통령이었고 시민권을 지지했으나 재임 기간이 짧았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처럼 제임스 가필드도 암살당했습니다. 이번에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암살자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시기는 폭력적인 시대였지만 미국은 놀라운 산업 성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약속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가 선물한 자유주의 상징 조각상입니다. 노예제를 끝낸 후 도금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산업가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유럽처럼 말이죠. 미국에도 빈민가는 있었지만 많은 미국인들은 여전히 계층 상승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대부분 다른 나라 하층민과 달리 미국은 생계형 정착지와 개척지 사냥꾼에서 세계 최고 부유한 문명과 맞먹는 대륙 경제로 성장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미국이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남성들은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록펠러는 석유, 카네기는 철강, 밴더빌트는 해운과 철도, 모건은 금융에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부와 함께 자유로운 사상과 반대 의견이 번성했고 개인이 노력과 혁신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철학이 미국인의 창의성을 정의했습니다. 이곳은 모든 것이 가능했던 세계였고 곧 건물들이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이 인류의 미래이며 명백한 운명으로 확장할 신성한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국 지도자들은 종종 자신들이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이 완전히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미 땅에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멕시코는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에 서명하며 영토 절반을 내주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뉴멕시코, 콜로라도, 와이오밍 일부 지역입니다.
수십만 명이 골드러시 동안 서부로 몰려들었고 하숙집, 사창가, 술집, 임시 야영지로 이루어진 신흥 도시들에 인파가 넘치면서 범죄가 만연했습니다. 보안관과 연방 보안관들은 무법지대가 된 서부의 질서 유지를 위해 힘썼습니다. 20만 명 가까운 중국 이민자들이 도착해 주로 서부에서 광산, 철도 건설, 소규모 사업에 종사했습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이어진 운명이었고 종종 폭력적이고 부패했으나 늘 자유, 기회, 국가 통합이라는 말로 포장되었습니다. 이 서부는 미국 신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카우보이, 인디언, 빌리 더 키드, 버팔로 빌 이야기는 실제 인물을 기반으로 했지만 판타지로 꾸며졌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종종 변경 지역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닥친 가혹한 현실을 빠뜨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무법자 영웅이 탄생했고 그는 지금도 존경받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은 제국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898년에 스페인을 물리친 후 미국은 괌과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필리핀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문명과 자유를 약속했으나 필리핀 독립운동을 잔혹하게 진압하고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서 수십만 명을 죽이는 대반란 진압 작전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이 자국의 보호와 영향권에 있다고 먼로 독트린을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니카라과,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에 해병대를 보내고 친미 독재자를 지원했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그렇듯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스매들리 버틀러 장군은 미국 최다 훈장 군인으로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회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는 경력 말미에 자신이 제국주의자들의 하수인이었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대기업 지도자들이 루스벨트 대통령을 전복시키기 위해 꾸몄지만 실행되지 못한 음모에도 연루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기업 권력의 초기 경고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데뷔 무대였습니다. 미국은 1917년 세계전쟁에 참전해 독일의 균형을 깨고 세계 강대국임을 입증했습니다. 1918년에 총성이 멈췄을 때 미국은 더 이상 먼 관찰자가 아니었고 뛰어난 산업 역량을 과시하며 유럽의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인 11만 6천여 명이 사망하고 20만 명 넘게 부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군사적이 아니라 경제적, 지정학적이었습니다. 옛 제국들은 파산했고 미국이 자금줄을 쥐었습니다. 미국은 식민지 없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달러, 외교, 그리고 은밀한 영향력이면 충분했습니다. 1920년대는 적어도 겉보기에는 황금기였습니다. 기업이 번창하고 건물이 높아지며 도시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밤새 재즈에 맞춰 춤췄습니다. 재즈는 블루스와 함께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창의성에서 탄생한 혁신적 예술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전기의 시대였으며 전국의 전력망이 확산되고 대량 산업이 일상을 바꿨습니다. 이 나라는 이전에 만국박람회에서 선보였던 발명품들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미국은 미래를 이끄는 주도적인 위치에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홍보의 아버지 에드워드 버네이스 덕분에 광고는 제품이 무엇을 하는지 설명하는 것에서 제품이 당신에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파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자아의 세계였고 개인주의적인 미국에 딱 맞는 변화였습니다. 더 많은 중산층이 새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수백만 노동자는 여전히 빈곤했습니다. 노동운동에 불을 붙이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것도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상들은 곧 파시즘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전 세계를 불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몰락이 찾아왔습니다. 무분별한 투기는 쉬운 신용, 마진 대출, 느슨한 은행 규제로 촉진되었습니다. 이로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됐고 하루 만에 1,600만 주가 쏟아졌습니다. 월스트리트 붕괴와 수천 개 은행 파산으로 평생 저축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대공황으로 미국인 약 4분의 1이 실업자가 됐고 일부 산업도시는 실업률이 45-50%까지 올랐습니다. 후보빌이라 불리는 판자촌이 전국에 확산되며 내부 병폐를 드러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20세기 초의 낙관주의는 범죄와 고난,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환멸로 사라졌습니다. 1933년 시행된 금주는 도덕성 향상과 폭력 감소를 목표했지만 오히려 반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엔 음주가 줄었지만 곧 암시장이 커졌습니다. 가난한 밀주업자, 아일랜드시 이탈리아 이민자 갱단, 마피아가 밀주 사업을 대규모 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동시에 마약이 더 빈곤한 지역사회로 확산됐습니다. 남북전쟁 참전 용사 수십만 명이 부상과 트라우마로 중독된 후 아편이 널리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르핀과 이후에는 헤로인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은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수요도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외교 정책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정보기관들은 때때로 동맹국 정권들이 마약 밀매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직접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들은 미국 도시들의 헤로인과 이외에는 코카인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약은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듯 했습니다. 화려한 1920년대는 쾌락과 기술, 자유의 낙원을 약속했지만 그 꿈이 무너지자 절망을 극단주의가 빠르게 메웠습니다. 전쟁 후 독일 폐허 속에서 아돌프 히틀러는 변두리 급진주의자에서 국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는 독일의 굴욕을 국제금융과 유대인 탓으로 돌리며 인종 순수성과 권위주의 통치로 부흥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미국과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그는 미국을 잡종 국가이자 타락한 음악의 나라라고 불렀지만 그가 좋아하는 점도 많았습니다. 그는 나의 투쟁에서 헨리 포드를 반유대주의 저술로 칭찬했습니다. 포드는 나치와 거래했고 1938년 나치 정권에서 훈장을 받았습니다. 히틀러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 우생학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과학자와 진보 정치인들은 정신박약자, 결함자, 범죄자, 문란한 사람, 기생충으로 분류된 이들의 불임시수를 장려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백인, 흑인, 원주민 등 소수민족이 미국 발전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개주가 불임시술 법안을 통과했고 록펠러 재단은 초기 독일 우생학 연구에 자금을 댔습니다. 1939년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미국은 유럽의 전쟁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미국 군대 해외 파병에 찬성한 사람은 8명 뿐이었고 제1차 세계대전은 치명적 실수로 여겨졌습니다. 고립주의가 우세했고 루스벨트는 유럽 식민 열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으나 사건들이 변화를 촉진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여론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전쟁 중 미국인 40만 7천여 명이 사망하고 67만 1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유럽에서요, 동부 전선에서만 약 2,700만 명의 소련 시민이 숨졌으며 군인 민간인과 최소 700만 900만 명의 어린이도 포함됐습니다. 독일이 패배하고 400만 도시민이 굶주렸으며 군대는 얼었습니다. 잔혹행위가 끊이지 않았고 바로 그곳에서 아돌프 히틀러는 결국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미국은 결정적으로 영국과 소련의 무기, 식량, 전차, 트럭을 지원했습니다. 미국 산업은 대규모로 다시 활기를 되찾으며 대공황을 끝냈지만 전시호황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미국에서 60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임금 및 근로 조건 문제로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후에 대중과 정치인들이 사회주의 아니면 더 나아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처칠, 루스벨트, 스탈린은 전후 세계를 분할했고 새로운 폭풍이 이미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소련군이 동유럽을 지배했습니다. 미국의 계획자들은 공산주의 확산을 두려워했고 전 세계 과학자들과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원자폭탄을 실험했습니다. 이 일은 하룻밤 사이 인류를 변화시키고 미국의 힘을 드러내며 세계사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루스벨트는 생전에 수백만 명의 미국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뉴딜 정책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미국인들에게 정부가 자신들의 편이라는 인식을 주었습니다. 그의 비평가들과 기업 엘리트들은 사회주의 확산을 경고했습니다.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 매우 격동적이었고 좌파 포퓰리스트들은 루스벨트가 충분히 멀리 나아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헨리 월리스와 휴이롱 등은 보편적 의료, 강력한 사회 프로그램, 대규모 부의 재분배 등 더 급진적인 이상을 주장했습니다. 월리스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쿠데타로 쫓겨났고 롱은 암살당했습니다. 미국에 대해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결코 지루하지 않았고 이제 곧 미쳐 돌아갈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루스벨트는 전후 세계가 소련 등 강대국 협력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처칠은 전쟁을 겪으며 더 의심이 많아졌고 영국은 싸우느라 지쳤습니다. 히틀러와 처칠은 붉은 군대가 동유럽을 점령해 유럽을 지배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와 미국 전략가들은 이미 핵무기 개발 시 러시아를 핵으로 파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트루먼 취임 당시 그는 처칠 견해에 더 동조했습니다. 트루먼은 직설적 반공주의자로 스탈린 정권이 영향력을 넓히려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보고서들은 그의 두려움을 더 키웠습니다. 1949년 미국 분석가들이 태평양 상공 방사성 오염을 감지했고 트루먼이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소련이 원자폭탄을 실험했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후 미국이 누려왔던 독점은 사라졌습니다. 무기 경쟁이 시작되며 액션 가득한 20세기가 펼쳐졌습니다. 1950년 스탈린과 이후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남한과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책 이반자들은 만약 남한이 무너지면 일본과 동남아시아도 연이어 무너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전쟁은 참혹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만 명의 중국군 병사가 전사했으며 3만 6천 명 이상의 미국인이 사망했습니다. 이 전쟁은 1953년 휴전으로 끝났으며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루먼은 이를 경찰 행동이라 불렀으며 이는 이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제한적 전쟁을 할 때 쓰는 완고어였습니다. 소련도 이후 따라갑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악몽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 본토에서는 눈부신 번영과 문화적 우위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는 미국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렸고 재즈 록앤롤 비트 작가들은 세계 문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960년까지 주택 소유율이 급증하여 미국인의 60% 이상이 집을 소유하게 되었고 자동차 소유도 거의 보편화되었습니다. 교외 지역이 빠르게 퍼지며 하얀 울타리가 국가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는 자유를 상징하며 잭 케루악의 길 위에서의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끝없고 아름답고 때로는 잔인한 미국이었으나 그 낙관주의 뒤엔 여전히 균열이 있었습니다. 흑인 미국인들은 짐 크로우법을 피해 도망쳤지만 북부와 서부 도시에서도 새로운 차별을 겪었습니다. 주택가들은 지도 위에 빨간 선으로 구분되었고 그 지역에서는 은행이 대출을 거부하고 보험회사가 보장을 거절하며 투자자들도 외면했습니다. 재정 지원이 부족하고 분리된 그런 지역들에서는 범죄가 증가했고 일부는 나중에 대규모 폭동의 현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토머스 소엘 등 일부 경제학자들은 상황이 더 복잡하다고 했지만 레드라이닝과 차별적 치안 정책이 적대감을 심화화시킨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부유하고 자신감 넘치며 문화적으로 활기찼지만 1960년대 시민권 구조에서 분열도 드러났습니다. 냉전은 그 시기 두려움, 비밀주의, 편집증을 불러왔습니다. 1947년 설립된 중앙정보국 Central Intelligence Agency는 미국 경제이익 보호와 소련 견제를 위해 이란, 과테말라 정부를 전복했습니다. 좌파와 민주적 독립운동과 함께였습니다. 일부는 이를 놀라운 위선이라고도 했습니다. 전쟁 후 국내에 반공 히스테리가 퍼지며 정치인들은 공산주의자나 동성애자로 낙인 찍히기도 했습니다. FBI와 CIA는 수천 명 시민의 비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기자들은 비밀주의를 조금씩 무너뜨리며 CIA의 활동을 폭로했습니다. 기관이 이를 억누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회의감이 커졌습니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오성 장군 출신으로 1961년 1월 17일 고별 연설에서 군산 복합체가 민주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일 뒤 존 F. 케네디가 취임했고 1963년 11월 22일 댈러스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일부는 그날을 미국이 순수함을 잃은 날이라 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의심과 음모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 언론인, 전직 정보 요원들은 수십 년간 케네디의 적들이 그의 죽음에 관여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년 후 하원 암살 특별위원회는 실제로 존 F. 케네디가 인용하자면 아마도 음모의 결과로 암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악몽에 시달리며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1965년 멜컴 X, 1968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로버트 F. 케네디가 암살되면서 이들 사건은 폭력이 우연이 아닌 체계적이라는 이론을 낳았습니다. 파티가 끝난 듯 했지만 1960년대 후반은 희망과 문화의 찬란함이 폭발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환각제가 청년 문화에 퍼졌고 히피 운동은 장발, 자유로운 사랑, 권위 거부를 수용했습니다. 하버드 히피 티모시 리어리는 사람들에게 켜라, 맞춰라, 그리고 벗어나라고 촉구했습니다. 1950년대는 끝났고 시민권과 여성 권리 모두 진전이 있었습니다. 1969년 우드스톡 음악 축제는 한 시대의 아름다움, 알타몬트는 그 몰락을 상징했습니다. 롤링스톤스가 Sympathy for the Devil을 부른 뒤 헬스 엔젤스가 한 청년을 칼로 찔렀습니다. 작가 헌터 S. 톰슨이 나중에 말했듯이 그 물결은 부서져서 다시 밀려났습니다. 한편 베트남 전쟁은 나라를 산산조각냈습니다. 미국인들은 전쟁이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들었지만 네이팜 학살과 불타는 마을의 사진과 영상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시위가 급증했습니다. 제이 에드거 후보의 FBI는 도청과 불법 감시 등으로 시민권 운동 지도자, 반전운동가, 일반 시민까지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쿠클럭스 클랜은 남부 흑인 가정을 위협했고 극좌 무장 세력은 정부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을 때 언론이 CIA의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MK울트라로 CIA의 정신조종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30년 넘게 여러 프로그램이 결합돼 운영됐습니다. 수천 명의 미국인들이 교도소와 병원에서 정신실험을 받았습니다. 정보 추출이나 암살자 양성을 위해 LSD 실험을 했죠. 만주 후보처럼요. 미국 정부는 마치 공상과학 소설 같았으며 1975년 베트남은 공산주의 정부로 통일됐습니다. 200만에서 300만 명의 아시아인이 목숨을 잃었고 약 5만 8천 명의 미국인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전한 실패로 끝난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사임했고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국가적 악몽이 끝났다며 국민을 안심시켰습니다. 1970년대는 여러모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로 오르고 노동계층 임금은 정체, 범죄율도 증가했습니다. 뉴욕 등 도시는 파산 위기에 처했고 폭력적 무정부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질서를 갈망하며 보수주의로 눈을 돌렸습니다. 할리우드는 더티 해리 같은 강인한 경찰이나 법을 직접 집행하는 평범한 인물로 이런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탈산업화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디트로이트 제조업 노동력은 30년간 33만 8천 명에서 15만 3천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러스트벨트 전체가 그 충격을 느꼈습니다. 세계화, 자동화, 그리고 외국과의 경쟁이 쇠퇴를 가속화시켰습니다. 80년대 미국은 새로운 이야기를 원했고 새 대통령이 이를 제시했습니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은 낙관주의, 감세, 규제 완화, 국가적 자부심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정책은 레이거노믹스로 상위층 세금 감면과 금융산업 규제 완화가 특징입니다. 지지자들은 그가 인플레이션 위기를 끝내고 미국의 자신감을 회복했으며 소련 붕괴에 기여했다고 평가합니다. 경제 호황으로 일자리가 늘고 주택 소유가 확대됐지만 비평가들은 그 비용을 지적합니다. 국가 부채가 3배로 늘고 노동조합 약화와 노숙자 증가, 불평등 심화가 있었습니다. 부유층 중산층은 이득을 봤지만 블루칼라 노동자는 계속 힘들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상위 20% 가구 소득은 올랐지만 하위 50%는 정체 또는 감소했습니다. 20년은 두 가지 큰 위기로도 특징 지어졌습니다. 에이즈가 주요 도시를 휩쓸었고 디스코 음악과 코카인은 반문화를 들뜨게 했습니다. 정부 대응 전 미국인 2만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후 이란 콘트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고위 관리들이 이란에 비밀리에 무기를 팔고 그 수익으로 니카라과 콘트라 반군을 지원했습니다. 탐사 저널리즘은 이후 CIA가 최소한 콘트라의 코카인 밀매에 눈을 감았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로 인해 주로 흑인 빈민가에서 크랙 유행이 발생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부가 아래로 흘러내릴 것이라 했지만 비평가들은 충분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소련 붕괴로 1990년 냉전이 끝나며 미국인들은 안도했습니다. 수십 년간 상호 확증 파괴를 두려워하던 러시아는 내부 붕괴 후 부패한 부자들이 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한편 중국의 주석 덩샤오핑은 미국의 소비주의 덕분에 자국을 경제적 기적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미국은 무적처럼 보였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흑체제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요?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당시 의회는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의 개입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테러와의 전쟁에 영향을 주고 미국 납세자에게 팔 조 달러 이상의 비용과 대규모 감시 시대를 초래한 20년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흑인들에게 1990년대는 밝은 시기였고 일렉트로닉 그런지, 랩이 80년대 팝 음악을 대신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 기술 기업들이 일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인터넷은 인류의 인쇄기처럼 큰 변화를 줬지만 그 이면의 균열도 커졌습니다. 크랙 코카인은 흑인 지역을, 메스암페타민과 헤로인은 가난한 백인 공동체를 황폐화시켰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대규모 투옥을 촉진한 강경한 마약 범죄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나프타와 같은 자유무역 정책은 멕시코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1990-2010년 미국 블루칼라 임금이 침체되자 수백만 명이 더 나은 삶을 찾아 합법 불법적으로 북쪽으로 이주했습니다. 미국 인구 중 외국 태생의 비율은 7.9%에서 12.9%로 증가했고 서류 미비 이민자 수는 350만 명에서 11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그 수치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 10년은 닷컴 붐과 붕괴로 끝났고 이후 모든 것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다음 충격은 21세기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알케다 테러리스트가 비행기로 쌍둥이 빌딩을 공격했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논란이 큰 전쟁 중 하나인 이라크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 상무기를 보유하고 9.11과 연관됐다는 오정보로 정당화됐습니다. 둘 다 거짓이었습니다. 침공이 강행되며 최소 20만, 30만 이라크 민간인과 4,500명 이상의 미군 및 계약업체 직원이 사망했습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이슬람 국가 등 반군이 등장해 100만 명 넘는 이들이 터전을 잃었고 대중의 회의감도 커졌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를 자유와 안보를 위한 일로 들었지만 많은 이들은 중동 지배를 위한 설계도로 여겼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01년 알케다 소탕과 탈레반 붕괴를 위해 시작됐습니다. 이 전쟁은 20년간 이어져 미국 역사상 최장이었고 세계에 도움이 됐는지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전략적으로 성공적이었는가? 미국 국민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2008년과 2012년 미국이 첫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를 선출하자 활동가들은 온라인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바마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상징이었지만 일부는 그의 임기를 실망으로 여겼습니다. 많은 이들은 오바마의 큰 포부가 딥스테이트라 불리는 기득권 세력에 의해 제약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좌파든 우파든 정부에 대한 신뢰는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불황에 빠졌습니다. 이후 2년간 미국에서 8,70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지고 1,000만 건의 주택이 압류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유층들은 오히려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20세기 후반 주요 비판은 로비스트와 정치 자금 기부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국민에 해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 엘리트와 언론 불신이 부동산 재벌이자 텔레비전 유명인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산업 재건, 이민 억제를 약속했습니다. 많은 노동계층 유권자들은 오랜만에 자신의 분노를 대변하는 인물을 만났고 그는 2016년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론이 정파적으로 변하면서 기득권층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정체성 정치가 분열을 촉진했습니다. 알고리즘은 세밀함보다 분노에 더 큰 보상을 주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참상을 끝내겠다고 했지만 그의 포퓰리즘과 공격적 태도로 분열이 심화됐고 이후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충격인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조치는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빈곤층에서 부유층으로의 부의 이전을 촉발시켰습니다. 몇 년 후 공상과학 소설이 인공지능과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불안정, 생활비 상승, 임금 정체, 출산율 감소, 대규모 이민 논쟁이 심화됐습니다. 중독성 기술로 인해 뇌가 망가졌습니다. 미국에서 기록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평균 IQ가 하락한 것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2020년대 중반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미중 경쟁 심화로 세계 평화가 매우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 미국식 냉소주의 속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기성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깊은 불신은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남자 때문에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정상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삶은 좋았고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쉬웠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도 신뢰는 현대 역사상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250년간의 격변 야망, 위기, 그리고 재창조를 거친 후 오늘날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새 세대는 부모 세대와 다른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연결되어 있지만 단절도 크고 부의 격차와 사회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든 미국인들은 단순했던 시절을 그리워했지만 시대와 과거, 미래 모두 완벽하거나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인들은 여전히 건국자들이 약속한 공정함과 자유를 추구하며 공익을 위한 지도자와 희망을 원합니다. 가장 미국적인 것이죠.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투데이에 남부가 남북 전쟁에서 이겼다면을 시청하거나 이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